이제 강의의 주인공은 송첸캄포라는 티베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왕인데, 그걸 찾다가 그 민족 신화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세기 아주 후대에 어떤 이제 라마승이 이제 구성한 티베트 민족 신화예요. 이제 관세음보살이 정토에 거처해서 티베트를 내려다 봤어요. 관세음보살은 뭐 훨씬 이제 시원의 존재니까 그 서쪽 티베트 지역을 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슴, 영양, 뭐 사냥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고, 남동쪽이 이제 중앙에 있는 짱이라는 곳인데 사슴과 원숭이로 가득 찬 바위 언덕 초원을 보고, 동쪽이 캄이라는 게릴라들의 그 본거지. 그리고 14대 달라이라마가 태어나신 곳은 암도라고 동북쪽이죠. 다양한 영장류로 가득한 그런 이제 평원과 숲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화롭게 살질 않고 지옥 같은 고통이 만연하는 곳으로 만드는 걸 이제 보고, 요 신화 말고 딴 데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그런데 그게 무지에서 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 때문에 지옥을 간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지옥을 만든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옥에 가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려서 오른쪽 눈물이 그린타란가? 오른쪽 왼쪽은 약간 제가 좌우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렸어요. 왼쪽이 화이트 타란가 해서 두 명의 타라 보살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여성 보살인데, 아주 일반적인 가장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성 보살 두 분이 그린 타라하고 화이트 타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른 관세음 보살 얘기에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저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이제 1000분의 그 화신들을 보내갖고 다양한 동물로 태어나서 평화와 조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도록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평화와 조화가 이렇게 무르익을 때 자신이 원숭이로 태어났어요. 관세음보살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 원숭이가 수행을 좋아하는 이 희귀한 아주 별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음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하고 딱 연결된 원숭이가 태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인 것처럼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많은 화신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화신들 중에 한 명인 이제 설려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첫 번째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거는 이제 버전이 더 좀 올라갔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숭이가 왠지 모르게 자꾸 돌을 닦고 싶네? 수행을 하고 싶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자꾸 했는데, 나찰려가 와서 결혼 안 해주면 10,000명의 생명을 잡아먹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네가 참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6명의 원숭이를 낳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자체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그리고 나찰려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토착의 여성 그도 따라보살의 화신이라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살의 화신들이 결합을 해서 티베트 민족을 낳았다.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불교적 윤색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티베트의 6 부족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티베트 민족은 아예 그냥 태초부터 보살들의 화신이 나은 거니까 여기는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제 6명을 낳고 6명이 500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보리와 오곡종자를 이제 또 심어서 이제 12개의 부족으로 이렇게 번성을 했어. 그래서 12개의 부족이 모여서 우리끼리 회의를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이상하게 생긴 이제 어린애가 그 언덕에 있어서 데리고 와서 그 어깨무등을 태우고 이제 첫 번째 왕이 됐다. 그게 얄룽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얄룽 왕조.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이제 그래서 윤부라강 궁전을 이제 세우고 해갖고 쭉 이제 왕조가 구성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비가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개구리 먹고 뭐 이제 그 얘기 또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때는 부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부처님이 여기 히말라야를 못 넘어오셨죠. 그래서 그 어떤 샤머니즘이 성행했다고 그랬죠? 벤교, 벤뽀, 벤교, 배다할 때 벤교 이제 사제들의 샤머니즘이 막 초능력으로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티벳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제 사로잡는. 근데 그게 이제 물활론 같으니까 모든 이제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 이런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죠. 티벳의 그 자연 조건은 뭐 우리도 거기 가면 다 그냥 신을 막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붓다를 못 만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관음보살의 화신의 후손들인데 아직 못 만나. 근데 이제 송첸캄포가 왜 이대하냐면 이제 티벳에 불교를 도입을 해서 티벳을 불구토로 만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재밌는 게 그게 33대니까 꽤 오래 진행이 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7세기 중엽이 돼야 티벳이 이 안개를 뚫고 세계 역사에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는데 송첸캄포 왕이었어.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없었나? 어떻게 그 불교가 BC 5세기에 이제 시작이 돼서 1세기 전후, BC 1세기 전후 하면 대승불교 나오고 그 중국에 벌써 전파가 되고 뭐 아쇼카 왕이 스리랑카에 전파하고 벌써 동아시아에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근데 7세기면 엄청 느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야 지금 전체 문명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편은 초원의 유목민 그리고 너무 고지대 유목민이고 히말라야 10만 100 뭐 10만 8천인지 하여튼 그 봉우리들이 막고 있으니까 세계와 이제 잘 소통이 안 된다. 요거를 이해해도 좀 늦는데 그 이전에 이미 불교랑 한번 만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만난 기록이 아주 정말 티벳타워. 이건 정말 그 왕조 28번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33번째 통치자가 이제 송첸캄포인데 좀 앞이죠. 근데 이 왕 이름이 진짜 하토토리. 하 다음에 토기 굉장히 어려워. 예. 그래서 이 왕도 이제 불교의 이 법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이 왕이 16살일 때 경전하고 그 이제 불교 관련된 그 성물들로 가득 찬 상자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궁전 건물에 뚝 떨어졌어. 그래갖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대승장원, 보안경, 뭐 여의보 다라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의 꿈에 5세대 이후에 이게 얼마나 보배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제 보관을 했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어요? 문자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전달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샤머니즘적으로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온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구성한 거는 뭐냐면 그때 이미 그 불교가 굉장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행자 중에 한두 명이 분명히 이 티벳을 왔을 것이라고. 와서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했는데 통역을 해도 안 되고 문자를 모르니까 문자로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두 사람이 이 구도자들 그 구도자들이 길이에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 들러서 전달해주고 설명하려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네팔로 돌아갔다. 이런 사건일 거다라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첫 번째 왕도 뭐 인도 그 왕국의 역사를 보니 쫓겨난 왕자가 있고 왕자가 이제 겐지스강을 따라서 오고 이게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역사의 팩트보다 티벳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느닷없이 그게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게. 아무튼 그걸 잘 보관을 하고 정말 꿈의 예언대로 5세대 뒤인 33대 송첸캄포 왕 때 드디어 이제 이 경전을 읽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전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제 송첸캄포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그 왜 이제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그때 7세기 중엽 그러니까 649년 50년에 이제 죽었는데 생물연대가 애매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50년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가 이 제국의 역사에서는 중국 역사에서는 당나라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자 당나라는 알죠? 당나라를 이제 세운 당고조는 이연이라는 사람이고 그 둘째 아들이 당태종. 항상 둘째 아들이 문제야. 그 정말 이상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명나라 때도 그러고 첫째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을 만한 제목이 아닌 왜 이렇게 태어나지? 그래서 이제 당 고조가 수나라를 이제 얻고 이제 당을 세웠어. 그러니까 당나라가 세상에 딱 이제 등장하는 순간에 송첸캄포가 이제 티벳의 황제로 즉위하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그때 당나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삼국이고 고구려가 이제 뭐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굉장히 팽창했었던 때고 이제 이런 이제 동아시아 판도가 이런 건데 이쪽에 이제 티벳이 그 부족들 그 소왕국들로 나눠졌던 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이제 그 리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가 등장을 한 거야. 그냥 13살에.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 왕이 즉위를 하면서 전 티벳 지역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토번 왕국이라고. 그러니까 얄룽 왕조에서 토번 왕조로. 그러니까 토번이란 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헌도 많이 나와요. 저 아주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 전투력이 뛰어난 그래서 당나라를 그 잘난 당나라를 늘 위협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가 당나라랑 맞짱을 떴듯이 토번이 당나라랑 맞짱을 뜬 그래서 그 역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토번 왕국이 200년 정도 그 번성하다가 다시 다 쪼개져 버렸거든.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이름 붙이기가 너무 이제 복잡하고 산만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제국의 역사에서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더구나 여기는 이제 불교가 돼서 막 여러 종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암이 그 열하에서 판첸나와 만났을 때 이 종파나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죠. 토본까지만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 동양이 세계라고 하면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티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고구려 그러면 영계소문,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리고 또 뭐야, 양만춘 뭐 다 이런 거잖아. 그 막 얼마나 이제 제국이 팽창했나. 근데 티벳 사람들은 송첸칸포를 기억할 때 얼마나 제국이 팽창했고 당나라를 진짜 통쾌하게 무찔렀느냐, 이런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별로 안 나와. 달라이라마조차도 나중에 중국에 가서 토본왕국이 이렇게까지 강성했나를 그때 실감을 했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왜 송첸칸포가 위대하냐? 불교를 도입하고 불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7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정 백성들이 다 들어야 돼. 문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본따서 티벳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일인 거지. 세상에 그런 마음을. 그래서 사실 불교의 정수는 인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티벳 대장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티벳 문자는 애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도입하는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당나라, 그러면 갑자기 이 송첸칸포는 어떻게 이렇게 문자까지 만들 생각을 했나? 이제 요 스토리가 이제 아주 너무 감동적인 것도. 근데 그래서 이제 송첸칸포를 역시 간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역대 달라이라마들은 다 송첸칸포의 화신인 거예요. 실제로. 그 이 왕 자체가 이미 보살인 거예요. 보살. 그래서 이 탄생설화가 있어. 참. 이제 간세음 보살이 또 등장을 하셔. 이제 티벳을 보고 이 사람들을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몸에서 또 이제 그 무지개 같은 빛살을 쫙 내뿜어요. 오른쪽 눈에서 발사된 빛살이 어디로 갔냐면 네팔로 갔어. 거기서 그 궁전을, 카트만두 궁전을 빛으로 가득 채웠어. 그리고 그 빛이, 가득 채운 빛이 모아서 네팔 왕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왼쪽 눈에서 나온 빛살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으로 가서 이제 중국의 그때 당나라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시안이 이 수도였으니까 그 궁전을 빛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역시 그 누군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죠. 어떤 여인이. 자, 그리고 심장에서 나온 빛살이 눈의 나라 티벳을 향해서 이제 티벳을 밝은 빛으로 둘러싼 다음에 티벳 왕비의 자궁으로 들어갔다. 그 자궁에서 이제 누가 태어났겠어요? 송첸칸포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네팔에서는 꾸띠꾸린가 하는 그런 공주가 태어나고, 저 중국에 간 이 빛살에서는 바로 문성공주가 태어나는. 그래서 송첸칸포가 티벳의 불교를 도입하게 된 데는 2명의 이 왕비가 있어요. 그게 네팔의 공주와 중국의 문성공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또 이제 따라보살의 화신이라고 티벳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네팔은 사실 티벳하고 굉장히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그 인도 문화권에 있어서 계속 그 서로 드나들고, 네, 티벳에 있는 그 멋진 궁전들의 건축은 네팔 그 건축가들이 와서 많이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네팔 공주에 대한 얘기는 많지가 않고, 더 극적인 게 뭐예요? 당나라에서 문성공주겠죠. 어떻게 문성공주가 거길 갔지? 자, 그러면 이제 문성공주가 여기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별로 나라가 이렇게 그 통혼을 한다는 건 이건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고 융합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당나라가 최번성기인데 뭐 때문에 공주를 그 오지까지 보내지? 서안에서 라싸까지가 3,000km라는데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당나라의 역사로 가겠습니다.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가 망한 것도 고구려 때문에 망했, 뭐 고구려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고구려 정벌을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그때 영계소문한테 졌나? 하여튼 을지부터인가? 내가 고구려 역사에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이제 망해서 이제 당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 이연이라는 이 집안도 수나라 귀족 가문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세민이야, 당태종이. 이세민이 나라를 엎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들의 아들이 많아요. 그 아들이 관성이잖아. 나라를 세우려면 아들이 이제 우글우글 해야 돼. 관성이 충만해야 돼. 우리나라 태조도 똑같죠. 이성계도. 아들이 뭐 열 몇 명인가 됐었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그 여말 선초의 그 이야기 보면 진짜 재밌어. 우리는 우리 태종 이방원 얘기만 아는데 별의별 아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이세민이라는 이 아들이 그 제일 전투를 잘하고 막 의기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저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느낌이 오겠죠. 근데 첫째 아들이랑 나머지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좀 애들이 떨어져, 레벨이. 이제 이런 상태인데 나라가 세워졌어.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전쟁 잘하는 아들을 좋아할까요? 그냥 좀 어리하지만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을 좋아할까요? 이 아버지들은 또 이상하게 그렇게 막 날고기는 아들을 안 좋아해. 이게 편관인가 봐, 진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이놈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랑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는 좀 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보통 다 그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물려줬나? 하여튼 세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이세민이 자기도 참기도 어렵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라고 하겠어? 나라를 건국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다 한 거 저기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기 조건이죠. 내가 결정해서 형한테 주겠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그렇게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또 죽여야 되잖아. 여기는 뭐 죽고 죽이는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또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얘를 궁으로 뭐 아프다고 이러해서 불러들인 다음에 이제 죽이기로. 근데 이게 또 세죠. 꼭 이럴 때는 음모가 세요. 망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현무문이라고 하는 그 궁전으로 가는 입구에서 이제 먼저 선수를 쳐서 그 형과 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태종 이세민한테는 24장 24명의 명장이 있었어요. 이게 카리스마인 거야. 이 사람이 칼싸움을 잘하고 이게 아니야. 말 잘 타고. 혼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24명의 명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힘이 해체가 되겠나? 어딜 가서 따로 나라를 만들지언정.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 장수들의 도움으로 이제 다 죽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했어? 그다음에 그럼 네가 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세민이 이제 즉위를 해서 당태종. 그럼 당태종 그 이후에 이제 한 100년을 정관지치라고 하거든요. 정관지치라는 말을 쓸 정도로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형제들의 죽이는 피를 묻히고 이제 즉위를 했잖아요. 이게 자기도 참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한테 어떤 쓴소리를 해도 내가 다 듣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어요.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포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를 점점 넓히게 되니까 이제 유목민들하고 붙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이제 이쪽에 이제 토본이 있었고, 그 위에 뭐 다른 이름도 좀 우리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있고, 하나는 알겠어. 그 북쪽에 있었던 토요콘이라고 하는 또 유목민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당태종이 이렇게 새로운 태양으로 뜨고 있었죠. 그럴 때 송첸칸포가 등장을 해서 토본을 다 통합하고 토요콘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저기 당나라도 지금 감당을 잘 못하는. 그리고 나서 당나라한테 정략 결혼을 하자. 공주를 보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태종이 들었을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줄 리가 있나? 제국의 그 황제가.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송첸칸포한테는 티벳의 이 토본의 문명의 수준을 높이려면 발전된 문명과 결혼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섞이거든요.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송주라고 당나라 거의 국경까지 몰아붙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군사를 보냈을 거 아니야. 뭐 이제 대패를 당해요. 그래서 이 전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본이 이 당나라 이 번성하는 나라의 군대를 이렇게 무찌를 수가 있을까? 이후에 다른 이제 송첸카포 뒤에 다음에 하는 이제 치송대젠이라고 하는 그 왕 시대에는 백전백패를 당해요, 당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게 이 토본 역사에는 없어. 이제 저기 다른 데를 찾아야 돼. 그런데 그때 그게 뭐냐면 바로 유목민의 전투 방식. 보급 부대가 따로 없는 거. 저기 육포하고 짬빵과 뭐 그것만 딱 여기 각자 개차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 타니까 기동력이 엄청나잖아. 그렇게 한 이쪽 제국 군대는 보급 부대를 잔뜩 끌고 와야 돼. 밥을 지 손으로 못 해먹기 때문에 좀 전투하고 점심시간 있고 저녁시간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솥에 밥하고 있는데 기습당하면 어떻게 돼? 괴멸. 이게 유목민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리고 기습을 상상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거야. 도저히 여기로는 올 수 없다 하는 데를 와요. 고기로만 와. 이 계곡은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데 짐승이 통과할 수 있는데 다 간다는 거지. 벼랑 저 절벽 위에서 내려오고. 왜냐면 절벽을 왔다 갔다 하는 염소와 양들이 있잖아. 양을 치잖아. 그러니까 그 자세를 아는 거죠. 이런 전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손자병법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통해. 손자병법 보면 뭐야고 솥의 숫자를 헤아려서 몇 명이 먹었구나. 이렇게 몇 인분을 먹었군? 이렇게 하지. 우리도 여기 솥을 보고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왔었군. 이 스파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솥이 없어. 솥이라 저기 부뚜막이 없어. 어떻게 이거를 헤아려? 군대가 몇 명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제국의 군대는 벼랑 절벽을 타지는 못해요. 예, 절벽과 절벽 사이를 오고 이러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막 눈 덮인데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막 유목민은 일주일 막 열흘 굶어도 별 지장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짜 여기는 식욕이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전투의 기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가 눈여겨봤냐, 이 전투 방법을. 몽골 유목민.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보고 습득을 해서 바야흐로 징기스칸이 등장할 때 이 수법으로 유럽까지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제국의 군대들이. 제국의 군대들이 막 이제 일단 밥 먹고 회의하자 뭐 이러는데 벌써 와 있고, 지금 저기 성벽을 넘었습니다. 근데 벌써 코앞에 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전투를 해서 몰아붙이니까 당태종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까지 들어왔는데 군대를 아무리 보내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내가 왜 요거를 이렇게 요 장면이 내가 너무 중요하냐면 요때 인도를 가겠다고 구법의 여행을 했던 청년이 있었으니 현장법사가 요때 이제 인도를 향해 가느라고 국경을 봉쇄해놨으니까 그 불법 국경 월경자가 돼서 그 실크로드를 향해 갑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서유기 볼 때는 왜 국경을 봉쇄했는지를 모르지, 이 주변 상황을. 근데 티벳 역사를 보니까 이 당나라가 보여. 서유기의 일권에 보면 당태종이 죽어서 저승해를 갔는데 자기가 죽인 형제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막 귀신이 돼서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를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이 아니라 진짜 저승에 간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이제 저승을 체험하고 와서 이제 불교로 마음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당나라 초기 역사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요걸 또 요런 거 이제 크게 보는 거고, 아주 깨알 같은 역사가 있더라고. 난 요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 송첸캄프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얄룽 왕조는 얄룽 계곡에서 얄룽 계곡은 좀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송첸캄프가 수도를 라싸 평원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지금 티벳 그러면 다 라싸가 고향 본고장이잖아요. 네. 수도를 옮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하고 우리가 연속성을 갖는 것도 서울이라는 이 수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 조선 왕조는 끝나네. 그러니까 조선도 개성에서 일로 옮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라싸 평원으로 이제 옮겼는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굴 운막 같은 데서 막 지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장이 됐겠죠. 근데 이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무슨 산자락에 있는 조그만 그런 이제 이걸 뭐 운막 같은데 송첸캄포가 왕인데도 거기서 살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살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중국 공주를 티베트에 데리고 와야겠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문명을 이제 세계로 넓혀야겠다 할 때 이게 또 결혼 말고 방법이 없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대신들을 다 소집을 했어.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유목민적인 이 기질이 강해가지고 이게 나는 너무 좋아. 대신들이 다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런 데서 회의를 하면 밥은 어떻게 하나? 이게 중요해. 어떻게 밥을 먹지? 각자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대요. 대신들이. 그 참
제국의 대신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각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거 양고기를 먹는 거야. 누구는 양다리, 누구는 양머리, 누구는 뭐 양허벅지 이렇게 가져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도시락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다 풀었는데 다 합치니까 양 한 마리가 나온 거야. 아, 이거는 뭐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참 정말 웃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유머 중에는 너무 고급 유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양 한 마리가 됐지? 야, 이건 너무 상스러워. 오늘 회의의 이 결정은 하늘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참 이런 역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의 일상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선언을 한 거야. 중국의 공주를 맞이하겠다. 이제 이게 앞에 전사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문을 두드렸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토요콘을 정벌을 하고 그다음에 송주까지 몰아붙여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결혼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문성공주와 드디어 이제 혼례가 결정이 돼. 근데 이 사건은 그 중앙아시아, 우리는 동아시아고 그쪽은 중앙아시아잖아. 중앙아시아 역사에서는 엄청난 이벤트인 거야. 중국의 공주와 토번의 왕이 결혼을 한다. 이것은 그런데 참 길이 있어요. 공주가 가려면 공주만 딸랑 가는 게 아니고 공주가 이 중국에 있는 문화의 핵심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가축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게 뭐 종이도 가지고 가야 되고 뭐 비단 해가지고 중국 문물,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캡슐에 뭘 넣을 때 집어넣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몽땅 거느리고 가야 돼요. 수천 명의 이제 대이동인데 길이 없잖아. 길. 서안에서 라싸로 가는 길. 그거를 길을 뚫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길을 만들어낸 여행.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이 있어요. 당나라와 토번의 길이다. 당번고도. 당번고도. 그래서 이 당번고도라는 거를 이렇게 딱 치면 이제 뭐 네이버에도 나오지만 유튜브에 그 다큐를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건. 638년 이건 아니다. 638년에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641년에 이제 문성공주가 토번으로 갑니다. 3,000km에 해당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대규모의 그 인원과 물자가 이동할 만한 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로 전투를 할 때는 뭐 그냥 계곡이랑 막 이런 데를 막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무슨 일상적인 그 길을 뚫어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차마고도 같은 거를 봐도 지금도 길이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런 어떤 장사꾼들이나 밀무역하는 사람들, 산적, 비적들만 다니는 그런 길 말고 공식적인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근데 문성공주는 당태종의 딸은 아니고 딸을 보낼 수가 없으니 그 대신 중에 한 총명한 여자아이를 가진 그 딸을 양녀로 삼아서 문성공주로 입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여성의 이 소녀 여인의 진짜 운명은 진짜 대단한 운명이죠. 너무 뭐라고 해야 돼? 기구해야다 그래야 되나 뭐 이거 엄청난 인생. 열 몇 살이야? 16살인가? 이때 그냥 느닷없이 그 입양이 되고 이제 3,000km 넘는, 그리고 3,000km 뿐이 아니라 그 고원 계곡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보낸 빛에서 나온 처녀. 그래서 불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간 그 어마어마한 모든 문물 중에서 석가모니 12살 12세의 상,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불상을 가지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불상을 조성해서 그게 또 하나의 성지가 티벳 눈의 나라의 최초로 부처님이 이제 곳곳에 이 중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석가모니 12세 상이 그 족항사원이라고 티벳 사람들이 모두 이제 평생에 단 한 번 순례를 하고자 하는 그곳에 모셔진 그 불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달라이라마 그 유튜브 라이브 하시는 거 보면 거기 다람살라의 뒤에 있는 그 불상도 요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웅전에 가면 왜 석가모니 이렇게 그 상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성도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중년의 모습 아닌가?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그 토암산에 있는 그 왜 있잖아. 굉장히 장중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인데 그 티벳 사람들은 12살 그래서 굉장히 소년의 그 외모예요. 얼굴이요. 그 불상을 가장 이제 티벳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문성공주가 이거를 가지고 가고 문성공주 때문에 그 사원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당봉고도 가는 길을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제 떠나가지고 드디어 당과 토번의 국경이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명하진 않은데 그 입구 여기서부터는 토번 땅이다. 거기에 가서 이 소녀라니 처녀라고 해야 되나? 이 소녀가 당태종이 선물한 보경이 있었어요. 해와 달을 비춘다고 하는 1월 보경을 거기서 깨트려요. 고향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도대체 이제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래서 이제 그걸 떨치고 이제 토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1월산이라고 붙여놨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거기 이제 또 뭐 엄청나죠, 뭐 지형이. 근데 이제 그 계곡에 크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도달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그 계곡의 물이 거꾸로 흘렀대요. 그래서 이 곳을 도창아, 물이 거꾸로 흐른 곳이다. 그런 이제 그렇게 정말 이 소녀의 마음도 대단하지만 사람이 정말 이 그리움이나 서름 이걸 어떻게 얼마까지 참을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도착한 첫 번째 이제 특별한 곳이 황하의 시원. 그러니까 양쯔강, 황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티벳에서 시작하니까 황하의 첫 물줄기 이제 거기를 도착을 해서 거기는 이제 작은 강인 거죠. 강인데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강을 건널 때 이제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리가 기존에 있던 다리로는 안 되게 굉장히 큰 다리일 거 아니에요. 크게 다리를 만들어야 건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데 이게 출렁거리는 걸 느껴서 아래를 봤더니 그 밑에 사람이 다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티벳 사람들이 이 공주를 환영하는, 공주를 환대하는 그 마음으로 인간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공주가 티벳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었다고. 이것도 진짜 가는 길마다 진짜 감동의 연속의 연속.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연들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그 중간 지점쯤 라싸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송첸 칸포가 와서 이제 환영을 하니까 와줘야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혼례식을 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역사가 또 스텝이 좀 이상한 게, 원래는 송첸칸포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문성공주랑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그럼 나이가 비슷하잖아.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왕이 돼서 송첸칸포. 이게 이제 그 티벳이 갖고 있는 그 결혼 풍속인데,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요. 먼저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있는 거고, 또 소수민족들한테 가면 일처다부제죠. 예,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리는 그런 풍속도 있고. 하여튼 뭐 이 역사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론은 송첸칸포와 문성공주가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벳에 이제 불상과 사원이 만들어진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불경을 번역하기 위한 문자. 이제 인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냈겠죠. 불상이 들어왔다고 불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담하는 사원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불경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 송첸칸포의 위대한 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를 문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문자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인도에 보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불세출에 또 이 학자가 탄생했어요. 근데 이분 이름이 돈미 삼보타야. 돈미 삼보타. 예,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름에. 예. 그래서 이 학자가 또 송첸칸포 그러면 문성공주 그리고 돈미 삼보타 이렇게 다 같이. 이 사람이 가서 이제 티벳 문자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그럼 이제 네팔의 왕녀도 이미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로 이제 송첸칸포가 5명의 왕비를 뒀는데 그 중에 2명이 네팔과 이제 중국에서 오고 나머지는 티벳 내부에서 왕비가 있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컸는데 요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이 문성공주가 가면서 그 오행팔계도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티벳도 이 갑자력을 쓰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을해년, 달라이라마도 자기가 을해년생이기 때문에 그 푸른색, 그린이 나의 행운의 색깔이다. 이렇게 색깔이랑 이런 걸 다 똑같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문성공주가 가지고 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족항사원이라고 제일 유명한 그 사원을, 말고 이제 이것뿐 아니라 여러 사원을 만들 때 이 두 왕녀가 얘기한 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팔의 왕비가 티벳에 사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8개의 정통한 문성공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성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 티벳의 지도 자체가 나찰녀가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찰녀, 그 원숭이 유혹한 나찰녀야. 그래서 그러면 이 오탕이라는 호수는 나찰녀의 심장이야. 거기에, 그리고 이제 세 곳의 그 산들은 나찰녀의 뼈. 그리고 이 라사라는 곳은 나찰녀의 심장에 위치하니까 이 호수를 메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찰녀의 심장을, 이 호수인데 호수를 메운 다음에 거기에 사원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어깨와 두 발의 뿌리, 이런 곳곳에 다 사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풍수지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나찰녀의 그 뜨거운 심장하고 이 강폭한 움직임,
이 팔다리 거기를 불심으로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를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뭡니까? 티벳이 그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목민의 그 거친 소울 그리고 온갖 번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사원을 세우면서 마음을 전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꿨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게 그 가장 강성할 때잖아. 가장 지금 토번이 왕국이 돼서 번성해서 문화적으로도 팽창을 하는 그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더 밀고 가서 더 팽창을 해서 중국도 밀어붙이고 뭐 네팔 이런 데 다 흡수해가지고 더 왕국을 세우고 막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 정점에서 불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첸칸포가 위대하다고 하는 그거를 그 지금 14대 달라이라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7세기의 티베트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 국가였는데 송첸칸포 왕은 티베트인들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과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면의 작용, 내면을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몽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왜 불교를 만나서 그렇게 무기를 다 내려놓게 됐을까? 징기스칸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장해제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기에 이제 유목주의, 노마디즘하고 불교가 갖는 어떤 긴밀한 연결망이 저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제국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모든 제국은 팽창을 하면 더더욱 팽창. 더더욱 팽창해서 기어코 소멸될 때, 소멸당할 때까지 가는 그거를 역사가 반복했는데 토보는 왕조가 되자마자 되면서 동시에 이 마음을 전환하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저는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이제 불상이 있고 사원이 있고 불경 번역이 됐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을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 힘으로 부처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티베트어로 된 이제 불경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직접 인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파드마삼바바라고 하는 또 티베트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림포체, 구루 림포체라고 하는 그 이제 학자면서 밀교 거의 밀교의 딴뜨라의 대해탈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치송대젠 왕보다 파드마삼바바 그러니까 이제 송첸칸포는 문성공주라는 이 파트너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송대제는 파드마삼바바라는 스승이 이제 등장하는 그건데 그거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게 이때 또 당나라하고 주기설교를 싸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아까 얘기한 백전백승하는 전투가 다 이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 팽창과 모든 전쟁의 살상 이것들이 그 불교 왕국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주 희한하게 다음번에 들으면
이번 주에는 왜, 정말 유목민의 전투는 저런 거구나. 거의 뭐 수행에 가까운 거야. 우리가 아는 제국의 전투는 뭐요?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살인, 강간, 방화 해가지고 막 그 어마어마한 파티를 해서 막 그 때려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먹지 않아도 되는 전투. 되게 희한하죠. 그런데 예, 다음번에 보면 정말 희한한 전투를 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장군 가르칭린이 이제 또 등장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있고 200년을 번성을 하는데, 당나라도 번성을 하죠. 예, 한 300년 하다가 이제 또 멸망하는데,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 송첸칸포가 즉위할 때 당태종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태종이 649년에 죽고 송첸칸포가 650년에 죽어요. 이건 또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맞수나 라이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인연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당태종이 이제 나중에 뭐야 고구려 하다가 실패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말년에 또 그 총명함을 잃어버리고 뭐 정신을 좀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측천무 등장하시고 뭐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러고 이제 막 하는데도 당태종은 정관지치라고 말해요. 그 당현종까지는 태평성대라고 보는데 근데 송첸칸포랑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제 열할기를 보면 걸륭왕제가 1799년인가 죽고 그 다음에 정조가 죽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조선이 비슷하게 그 어떤 전성기를 끝내는 장면이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첸칸포가 죽었으니까 문성공주는 아직 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티벳 사람으로 티벳에 이제 부처님을 인도한 그 보살로 살다가 그 네팔의 왕녀랑 뭐 이것도 전설적인 얘기인데 같이 죽었는데 그게 두 사람의 몸이 다 무지개가 되어서 뭐 어떤 불상 속으로 들어갔다.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티벳의 역사는 이게 제국의 역사인데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설로 취급받을 것들이 역사고 우리가 중요한 그 전투의 역사들은 야사로 그냥 떠돌고 이런 게 하여튼 계속해서 아주 흥미롭고 여기서 이제 인식론의 차이 같은 거를 계속 탐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